그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안전성, 세이프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자, 안전성이라는 특히 이제 우리가 디지털 헬스 쪽에서 클리니컬 세이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가장 슬픈 사례였던 게 이 가습기 사례였죠. 가습기 살균제 사례였고, 최근에는 지난주에 우리 일본에서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임상에서 허가를 갖다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걸 갖다 사전에 아무리 연구하고 검증을 한다고 그래도 100% 다 못 잡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 디지털 헬스의 안전성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냐, 얼마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면서 실제로 이상 사례가 얼마나 많이 도출됐느냐, 그리고 이런 이상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이게 어떤 사용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실제로 이걸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확증적 임상시험이 하나 있어요. 그 확증적 임상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유효성하고 안전성 테스트를 하는 그런 테스트고요. 그걸 실험을 하려면 실험하기 전에 그 실험 자체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두 군데서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실험을 갖다가 진행해주는 대학에서 IRB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근데 이 IRB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IRB를 받았어요.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뭘 보냐면, 이 임상시험을 하다가 혹시나 그 시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어떤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요. 또 하나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하버드 대학하고 같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려고 IRB를 지난주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환자를 위한 치료제인데, 그 하버드 대학 IRB는 받는데 6개월 걸려요. 그 넣고 나서 얼마나 꼬치꼬치 다 검토를 갖다 해서 이게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갖다 검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요새 지하철 광고에 무슨 임상시험 참가자를 갖다가 모집합니다 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집 광고까지 다 허가를 받아요. 그 모집 광고 거기에 디자인이며 거기에 쓰는 말이며 이런 걸 다 이 IRB에서 허가를 갖다가 안 받으면은 그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허가도 다 받고, 두 번째는 식약처에서 또 심사를 해요. 그래서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효과가 잘 나타나면은 그러면 이 약을 또는 이 치료제를 일반 대중에게 사용하게 하는 걸 우리가 허가할 수 있나? 라는 측면에서 이걸 검토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검토들을 갖다 통해서 이게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체크를 하고요. 이제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공하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 위험 매트릭스라는 걸 갖다가 작성을 갖다 해봐야 돼요. 이거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수직 측은 얼마나 그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게 이 수직 측이고, 여기에 수평 측은 severity, 그게 발생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갖다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마이너서부터 시작해서 캐타스트로픽까지, 여기에 베리 로우서부터 베리 하이까지 해서 총 25개의 셀이 나와요. 이 25개의 셀에서
여러분들이 2단계, 여기가 레벨 2,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레벨 2까지는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그런 위험인 거고, 레벨 3서부터는 굉장히 높은 위험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과연 여기에서 우리 likelihood나 severity가 얼마만큼이나 될 거냐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여러분 프로젝트에서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에 대한 justification을 달아줘요. 이걸 이제 나중에 허가 당국에다가 이 서류를 갖다 그대로 다 내야 돼. 그래서 보면은 어쩌다 한번 나타난다. 다음에 여기 very low인 거고, 이걸 하다 보면 빈번하게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 very high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대각선으로 해서 진행을 갖다가 합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 회사에 지금 이제 대구교육청하고 같이 제공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또 유치원 학생들에게 올바른 습관 형성을 하게 하는 그런 디지털 서비스가 있어요. 폼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그거는 시간을 갖다가 부모가 아이하고 시간 설정과 하는 일을 일주일에 3개씩 설정해 놓으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인공지능 보이스봇이 아이한테 말로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말로 리마인드를 해줘요.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양치질 할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양치질하기 이걸 갖다가 제공을 갖다 해주는데, 그 애가 그걸 갖다가 따라서 해도 되고 따라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따라서 하지 않으면은 따라서 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다 했냐? 다 했냐? 양치질 다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워낙은 ADHD 치료제로 개발된 거여서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한 1년에 4,000명, 5,000명씩 그걸 갖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아이들이,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뽀미는 신경질을 안 낸다. 신경질을 안 내고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엄마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아이랑 관계가 좋아요. 잔소리는 얘가 아니고 엄마는 칭찬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관계가 좋아져서 좋아하는데, 심지어 그런 제품도 레벨 2예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나인한 디지털 서비스인데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위험을 갖다가 이 시각청 같은 데서 이렇게 딱 핀포인트해요. 이거 이런 위험 있지 않냐? 뽀미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잔소리를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지 마라, 뭐 이런, 아니면 되게 심각하게 바로 위험이 될 수 있는 거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당장은 떠오르진 않지만. 근데 태스크는 엄마랑 아이랑 같이 상의해서 정해요. 그러니까 물 먹지 말라는 거는 아마 엄마가 안 정할 것 같아요. 민선이?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무튼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 사용자인 아이가 이런 지속적인 잔소리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런 알림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다. 그거 있었어요. 그 위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나치게 지속적인 그 잔소리를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질 수 있다. 너무 그 서비스, 그 AI에 고착화되면 아이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 능력, 사회지능을 키울 때 이게 인간끼리 교류를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키워져야 되는데 그 나이에, 근데 이게 시스템과의 인위적인 그런 교류 때문에 좀 그게 왜곡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과몰입, 과애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회적 인텔리전스가 침해를 받을 수
여기 있었는데 진서님 전에 여기 예. 우리 수연님 하루에 해야 되는 과제를 정해놓고 그거를 꼭 완수하고 뭔가 그거 하니까 근데 사실 뭐 힘든 게 있거나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강박적인 그런 게 나중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있었어. 그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적사항이 됐어요. 저는 그 나영님, 강나영님. 저는 아이의 주체성에 면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뭔가 이제 하라고 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해서 했다라는 자유의지적인 면에서도 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거는 없긴 했어요. 왜 없었냐면 그거는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주에 할 일을 갖다가 정하는 거여서 그거는 그러니까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없긴 했지만 만약에 아이가 배제되고 엄마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기 자율성 같은 게 많이 데미지를 받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 본인이 스스로 그 할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꼭 누군가가 시켜서 내가 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 그 부분은 없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 인허가를 갖다 내기 전에 이 검사를 갖다 우리가 스스로 해요. 이 사전 탐색적 임상이라는 걸 하면서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했나를 갖다가 계속 보고 발생 빈도를 측정한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레벨 2로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는 없었댔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쪽에서 유진님 제가 아이의 폭력성을 말하지 폭력성 예를 들어 갑자기나 잔소리 듣기 싫은데 이제 서비스 AI가 얘기하는 너가 엄마 반인데 나한테 잔소리를 해 그거 오히려 막 핸드폰을 던진다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그거 시제품으로 만들 때 한 5년 전에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시제품에서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컴퓨터에다 구현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었을 때 제일 걱정한 게 애들이 던지고 이러면 그냥 한 번에 아작나는 거예요. 큰일 났는데 이렇게 하고서 걱정하면서 디플로이를 했었는데 ADHD 환자들한테 디플로이를 했었었는데 의외로 던지는 애들은 없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과해참, 과몰입 뿐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본인 말을 갖다 듣고 잔소리 안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는 자기 친구처럼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엄마한테는 화를 내는데 그 얘한테는 화를 안 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적 임상이라는 거예요. 진선이 하고 다음에 준민이까지 마무리할게요. 저는 근데 방금 거랑 거의 비슷한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뭔가 아까 그 뽀미의 가장 큰 장점이 잔소리를 안 해서 잔소리는 얘가 대신해 주니까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제 잔소리라는 게 나보다 뭔가 윗사람, 나보다 뭔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또래가 하다 보니까 다툰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애착을 갖는 그렇게 돼요. 네, 저는 뽀미가 그 친구 같다는 걸 듣고 생각했는데 뽀미가 사라졌어요. 애들이 상처를 받고 그 있었어요. 그것도 위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시험이 6주 하는데 6주 끝나고 나서 이제 철수를 하는데 막 애들도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 위험 요인으로 또 적어놨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디스커션 하면서 느꼈겠지만 설마 저런 거에도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실제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 관찰이라는 걸 해요. 현장 관찰이라는 걸 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험 요인들을 그걸 발견해내고 그게 빈도수하고 시비어리티를 갖다가 구성해가지고서 리포트를 합니다.
이 리포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사례를 갖다 얘기했어요. 우리 신뢰성의 두 번째 속성이 안정성의 스테빌리티. 우리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카카오톡 쓰다 보면은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 네트워크 문제이거나 일시적인 장애일 수 있다. 이런 거 뜨면은 되게 짜증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게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꾸준하게 잘 제공되느냐 라는 걸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우리 예를 갖다 하나 들자면 지금 1년에 한 60만 명, 올해 한 100만 명 정도 사용하게 될 서비스가 있어요. 어떤 서비스냐면 마음검진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이제 그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갖다가 받을 때 이 신체 검진을 받기 전에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갖다 미리 받게 하는 제품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하루에 한 몇천 명씩 사용을 갖다 하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게 안정성이 만약에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금방 엄청나게 항의가 돼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건강검진하는 거 귀찮아 죽겠는데 거기다가 시스템에 접속했더니 시스템이 접속장애가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어떤 리포트 생성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보통 건강검진을 갖다 한 직장인들이 아침 한 7시 반서부터 시작해서 한 오후 2시, 3시 정도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그 실제 헬프데스크를 갖다 계속 유지를 합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이상 사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조기에 그걸 갖다가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마음검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런 평가 항목도 왼쪽에 보이는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요 세션 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서비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안정성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런데 이 아까 봤던 마음 검진 같은 경우에는 챗봇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검진을 시작해요. 마치 의사 선생님이 앞에서 물어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챗봇과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라는 게 여기 보게 되면은 기준 만족 뭐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챗봇 클라이언트하고의 송수신이 잘 되느냐, 그리고 선별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충분히 높으냐, 그 다음에 결과값이 잘 도출되느냐, 이 네 가지 항목을 계속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걸 갖다 모니터링을 해서 시스템이 현재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개런티를 갖다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처럼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제일 난감한 때가 어떨 때냐면 클라이언트가 먼저 알고 우리한테 노티를 할 때, 니네 시스템은 죽었어. 1년에 한두 번씩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표정 관리해야 되나. 이제 그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뭐 회사는 아주 비상하게 걸리죠. 메인 시스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내려갔으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인터널하게 체크를 못하고 클라이언트가 그런 걸 갖다가 알아서 우리한테 노티를 하게 되면 아주 대형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놓느냐, 그 다음에 뭘 모니터링 할 거냐 라는 걸 갖다 사전에 정해서 그걸 갖다 리얼타임으로 그걸 갖다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안정성의 스테빌리티. 그래서 안정성과 관련돼서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를 갖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서비스에서는 지금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이 안정성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까? 네, 준비님. 저희는 이제 하이어 에듀 서비스를 하려고 있고 저희도 이제 챗봇을 사용해서 좀 사용자를 소통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예정인데 이 챗봇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사회적으로도 약간 연결이 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현실적으로 약간 이슈가 되는 게 이 모델을 바꾸거나 서버 업데이트를 했을 때 얘가 이전에 했던 대화랑 조금 다르게 말을 하면 사용자의 신뢰도 갑자기 이렇게 급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레플리카 같은 친구를 만드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에서 그런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사용자가 되게 많이 이탈하고 경험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도 봐서 저희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안정성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그 서비스 업데이트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예 하나보다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비스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일단 어떤 서비스든지 그 서비스하고 관련된 기관들이 있어요. 클라이언트도 있고 감시기관도 있고 감독기관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업데이트가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게 우리 인터널 오퍼레이션 팀에 좀 힘을 갖다가 조금 노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요번에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갖다 하고 싶은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비스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본인들도 굉장히 큰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서비스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럴 때는 거의 뭐 심한 경우에 대표이사들끼리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꼭 해야 되겠어. 해야 된다. 한 달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어떤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특히 업데이트 앞뒤로 해서 모니터링하는 거는 되게 아주 타이트하게 모니터링한다. 굉장히 좋은 코멘트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 김이강님? 저희는 팬미팅 교육하고 있어요. 반려동물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 또 그들의 그 반려동물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이것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저희가 앞서 사용성 측면에서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과제에 따라서 내렸던 것처럼 실시간 탐지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보니까 여기서 안정성도 서버가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케인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반려인이 살펴보는 스킨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그 실시간이 끊어지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대부분의 케이스에 리얼타임 반응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전담 직원하고 전담 부서를 두죠. 그래가지고 실제 시스템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를 갖다 계속 체크를 갖다 하고요. 이 실제 리얼타임 서비스들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한 거죠. 몇 천만 명이 쓰는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문제가 생길 확률들이 되게 높고 그런 경우를 갖다 특히 최대한 주의해서 조직 시스템도 만들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할게요.